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혜원 작가의 가방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띄어쓰기의 대표적인 예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많이 이야기하죠. 이 소설에서는 실제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상황을 겪게 된 소년의 사연을 독창적인 유머 감각으로 따뜻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이미 수십 년 동안 띄어쓰기 오류의 교본이 된 문장을 예로 들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냐. 선생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호가 시큰둥하게 내뱉었다.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해야죠. 그러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일은 없을 텐데요. 민호 말에 아이들이 졸음 섞인 느른한 웃음소리를 내자 엎드려 자던 창일이 머리를 쳐들고 뒤를 돌아다 봤다. 창일은 입가에 뭉친 허연 침자국을 손등으로 닦아내면서 물었다. 왜 웃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내짝 호영이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다. 아버지가 왜? 아니 아버지가 가방에 어떻게 들어가냐? 가방이 엑스라지냐? 됐어, 앞이나 봐. 호영이 창일의 머리통을 손으로 밀었지만 창일은 끈질겼다. 근데 누구 아버지래? 가방에 들어간 게? 선생님이 창일을 불러 주무시고 일어나시더니 기운이 나셔서 떠드시냐? 라고 면박을 주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만 이렇게 대답할 뻔했다. 우리 아버지는 띄어쓰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가방에 들어갔다. 가방은 창일이 짐작한 대로 무척 컸고 아버지는 몸을 요령껏 접을 줄 알았다. 아버지는 가방에 들어가기 전 양 팔을 앞뒤로 돌리면서 심호흡을 했다. 준비운동인 셈이다. 아버지는 준비운동이 끝나면 가방에 들어가 선 뒤 천천히 쪼그려 앉아 오른쪽 어깨를 무릎 사이에 깊숙이 박고 왼쪽 어깨는 45도로 비틀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목을 감싸 안아 머리를 앞으로 당겨 수그리면서 말했다. 가방 잘 잠가라.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방에 지퍼를 잠갔다. 처음 몇 번은 아버지 머리카락이나 옷이 끼어 애를 먹었었는데 갈수록 요령이 생겨 나중에는 아버지가 들어가 앉자마자 지퍼를 단박에 휙 잠글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서 들어간 아버지가 죽어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가방 안이 보이지 않으면서 공기 순환은 가능하게 열어놓는 방법도 터득했다. 아버지는 점점 민첩해지고 나는 꽤 능수능란해졌다. 우리의 최고 기록은 8초.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달리는 시간보다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게 되자 아버지는 가방 안에서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 이런 대회 나가면 우승하겠다. 나도 아주 잠깐 이 묘기를 수련해 기이한 재주를 뽐내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게 창피하거나 아버지가 들어있는 가방 옆에 나 혼자 엉거주춤 서 있는 게 싫어서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아버지는 가방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영영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나는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건 슬픈 일이다.
나는 긴박한 순간 지퍼를 잠그는 손의 미세한 떨림과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이 좋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 자주 가방에 들어가길 바랬다. 다행히 아버지에게 돈을 떼인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고, 아버지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보일러실 구석에 있는 가방에 들어가 앉았다. 아버지는 방에 있는 시간보다 가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나는 가끔 아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한강에 떠내려 보내는 상상을 했다. 한강변을 거닐던 여자가 떠내려가는 가방을 건져보니 남자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여자는 한눈에 남자에게 반해 청혼을 하고 남자의 유일한 혈육을 찾아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못생긴 데다 여자를 몹시 싫어한다. 얼마나 여자가 싫으면 엄마를 때려서 내쫓았을까. 사람들은 내가 네 엄마를 내쫓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원 밑에 오산이지. 네 엄마는 돈 때문에 떠났어. 네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너도 알지? 나만 보면 돈 타령이었잖아. 나도 우리 세 식구 잘 살아보려고 할 만큼 했다. 돈 벌려고 온갖 더러운 꼴 다 보면서 용을 썼는데 네 엄마란 인간은 그걸 몰라. 그래, 어디 저 혼자 잘 살아보라지. 아버지의 기억은 수원 밑에 오산인데다 오류 투성이기까지 하다. 아버지는 제대로 돈을 벌어온 적이 없고 술주정에 손찌검까지 했다. 아버지 주장에서 그나마 진실에 가까운 건 더러운 꼴을 다 보면서 돈을 벌었다는 것. 아버지는 주로 남의 등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은 대개 아버지 등을 쳐먹는 사람한테 고스란히 털렸다. 사기꾼의 세상은 비정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나는 놈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뛰는 놈들한테 걸려들 사리 분별 없는 사람을 찾았다. 김 사장, 요새 좋은 땅 나왔다면서? 뭐?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그냥 해외 좀 나갔다 왔어. 왜 우리 형이 미국에 있잖아. 몰랐어? 그 형이 올해 말에 영국 귀국하려고 하는데 땅 좀 알아봐 달라는 거야. 그래, 택지지. 아버지는 가방에 들어갈 일이 없는 평화롭던 어느 토요일, 있지도 않은 형을 팔면서 집을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선가 누군가를 등쳐먹고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그런 아버지 뒤통수를 노리고 있을 터였다. 나는 아버지를 가방에 들여보낼 일이 없어지면 삶이 무척 지루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한여름에 불 밝힌 방 창문 방충망에 꼬여드는 하루살이 때처럼 녀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다. 녀석들은 모두 6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작정하고 삐뚤어졌다는 녀석은 제 엄마 지갑을 털어 5번째 가출을 감행했고 나이를 3살이나 속이고 일찌감치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피자 배달을 하던 녀석은 자동차에 받쳐 다리가 작살났고 한 녀석은 반 아이를 두들겨 패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 바람에 별일 없는 셋만 날마다 우리 집에 몰려와 라면을 먹으면서 방과 후 활동을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가방에 넣어주는 일을 잘 해냈듯이 녀석들에게 라면 끓여주는 일을 성실하게 했다. 야, 나는 푹 삶은 건 싫다. 꼬들꼬들하게 해줘. 나는 계란 꼭 넣어줘라. 너네 김치 없냐? 그럼 단무지라도 사오지 그랬냐?
나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의 환심을 사려고 작정한 식당 주인처럼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묵묵히 수용했다. 4분을 끓여야 하는 라면을 정확히 3분 30초 끓이면서 막판에 달걀을 풀어놓고 학교 앞 김밥 천국에서 챙겨온 단무지를 접시에 담아 상에 올렸다. 라면을 요리하는 일은 시간 제약을 받지 않아 가방 지퍼를 잠그는 일보다 쉬웠다. 반면에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을 과시할 필요가 없기에 성취감은 낮았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냉정해서 라면 끓이는 일 따위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 들어갈 때마다 나를 간절하게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이 그리워지곤 했다.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라면을 끓여 먹여도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지 않았다. 씨발, 왜 늘 안성탕면이냐? 다른 건 없냐? 뭐 신라면이나 너구리도 있고 무파마 이런 것도 있잖아. 웬만하면 창의력 같은 것 좀 발휘해봐라. 내 말이 오늘처럼 더운 날엔 비빔면도 좋잖아. 이런 식이다. 도가 넘치게 뻔뻔한 이 아이들은 내가 평생 신라면, 너구리, 무파마, 비빔면을 창의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정성 들여 끓여준데도 만족하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을 게 뻔하다. 아이들은 라면을 먹고 나면 담배를 나눠 피우면서 방 여기저기에 널브러져서 텔레비전을 켰다. 우리 집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걸 아이들은 매번 까먹었다. 씨발, 무슨 집구석이 되는 게 없어. 내 말이 텔레비가 안 나오면 인터넷이라도 연결하든지. 우리 동네에서는 인터넷 통신사에 가입하면 공짜로 유선 방송을 연결해준다. 물론 유선 방송만 연결할 수도 있는데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 우리 집도 2개가 세트인 통신 상품을 요금 체납으로 끊기기 전까지 썼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건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걸 아이들은 모른다. 씨발, 문화생활 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사람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 텔레비전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래야지. 20세기에. 나는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라고 정정해주지 않고 방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라면 한 가닥을 손으로 집어 휴지통에 버렸다. 그러고는 늘 그랬듯이 방 한구석에 없는 듯 앉아 아이들이 지루함에 몸을 비틀다 자진해서 퇴각해주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지지직 지지직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든 송신 주파수를 찾아 교신해 보려고 애쓰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멀뚱멀뚱 바라봤다. 교신이 막힌 텔레비전 화면에 죽죽 그어진 선은 어디서 보내는 주파수일까? 혹시 암호는 아닐까? 경준아, 엄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 인간이 이혼 도장만 찍어주면 엄마가 너 데리고 갈 거다. 그 인간한테 너를 맡긴 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제 자식 굶기기야 하겠냐 싶어서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라. 엄마가 만들어준 통장에 보낼 테니까. 엄마가 이렇게 암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정말 나는 가끔 은행에 가서 엄마가 만들어준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 본다. 93,453원. 초등학교 때 돼지저금통 배를 갈라 은행에 맡긴 돈에 3,900원 이자가 붙은 그대로였다. 엄마하고 통화한 지 269일이 지났다. 엄마는 교신도 입금도 불가능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인간이 이혼 도장 찍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걸까? 사기 행각에 능숙한 그 인간은 여기저기 위조 문서에 도장은 잘 찍으면서
이혼 도장은 왜 안 찍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배를 까서 득득 긁거나 콧구멍을 쑤시거나 발톱대를 뜩적거리는 새 아이는 더는 지루함을 못 견디고 퇴각할 태세였다. 씨발 뭐 재밌는 거 없냐? 우리 PC방 갈래? 씨발 돈 있냐? 돈 있었으면 이 집 구석으로 기어들어와 이러고 있겠냐? 야 박경준 너 돈 있냐?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절로 어깨가 움찔했다. 헌납 요구는 아이들이 퇴각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절차지만 태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제도 어제도 그랬듯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면서 입을 뗐다. 아빠가 오셔야. 씨발 너네 아빠는 언제 오시냐? 내 말이 어떻게 경준이 아빠는 한 번 나가시면 함흥 차서냐? 함흥 차서는 누구? 함흥 차사라고 정정하려다 그만뒀다. 어차피 우리 아빠는 차사도 아닌데 뭘. 나는 아빠의 귀가를 진심으로 바라는 아이들 앞에서 한껏 불쌍한 얼굴을 하려고 노력했다. 씨발은 일어서면서 발에 밟힌 리모컨을 휙 걷어찼고 내 마리는 내 어깨를 후려치고 아무것도 아닌 아이는 나를 외면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물러났다. 나는 집을 나서는 아이들을 문 앞에서 정중하게 배웅하고 얼른 현관문을 잠갔다. 그리고 라면 끓인 냄비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다. 물이 끓는 동안 아이들이 채워놓은 잿더리를 비워 닦아내고 안방 서랍장 아버지 속옷 칸 안쪽에 넣어둔 너구리를 끄집어냈다. 역시 라면은 너구리가 최고다. 냄비물이 바글바글 끓어 너구리를 넣고 정확하게 5분을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 안에 있는 커다란 된장통을 꺼냈다. 된장통 뚜껑을 열고 된장을 걷어내면 작은 김치통에 잘 익은 배추김치가 들어있다. 나는 배추김치 한 젓가락을 접시에 담고 다시 김치통을 은폐해 놓는다. 고모가 가끔 담아오는 김치는 늘 이렇게 된장통 안에 감춰뒀다. 김치 없는 라면을 먹는 건 사회선생님 없는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다. 사회선생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여준다. 나는 평소 성적인 묘사나 상스러운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회선생님을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정말 죽여준다. 우리 학교 남자아이들은 밤마다 사회선생님이 꿈에 나오기를 바랐고 여자아이들은 사회선생님처럼 되기를 꿈꿨다. 나는 사회선생님의 쭉 뻗은 다리,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 희고 가느다란 팔, 가냘픈 목선을 존경하고 깊고 커다란 눈, 오똑한 콧날, 선명한 붉은 입술을 신봉한다. 여자아이들은 의학의 발달이 빚어낸 놀라운 인조인간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남자아이들한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다. 조물주가 빚었든 강남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가 재구성했든 사회선생님은 완벽한 여신이다. 여신은 수업 시간에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웃으며 가르쳤다. 하긴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대한민국 모든 교사가 바라는 훌륭한 학습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은 그야말로 학생의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50분 동안 졸거나 딴청 피우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남자아이들은 수업 시간 내내 사회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고 여자아이들은 사회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했다.
너흰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니? 특히 남학생들. 시험이 어렵니? 아빤 사회 성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 사회 선생님 말씀에 민호가 입을 해벌쭉 벌리고 있는 남자아이들을 둘러보고는 빙글거리면서 말했다. 아빤 사회 선생님하고 인물 차이가 너무 나시니까. 뭐? 아이들은 민호 말에 낄낄 웃었지만 사회 선생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입술을 살짝 벌렸다. 오, 여신이여. 그 순간 우리 반 남자아이들 눈에서는 불꽃이 일었다. 민호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민호의 뒷목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보았다. 우리의 여신이 학생부를 맡게 되자 남자아이들은 하나같이 음흉한 눈빛으로 야, 요새 어디서 담배 피우면 걸리냐? 라거나 지각 몇 번 해야 학생부로 끌려가냐? 라거나 더 강한 버전으로 경찰서 잡혀가면 학생부 선생님이 오냐? 라면서 서로서로 정보를 교환하느라 바빴다. 앞반 아이들, 그러니까 여신이 아니라 그냥 여자한테 사회를 배우는 저주받은 아이들은 학생부에 불려갈 방법을 더 치밀하게 궁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너네 들었어? 아빤 자식들 20명이 한꺼번에 담배 피우다 걸렸대. 왜 그랬는지 뻔하지. 오전에는 그나마 정신이 맑아 졸지 않는 창일이 꽤 심각하게 입을 뗐다. 등신 새끼들, 그런다고 지들이 우리 여신을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아? 금연 담당은 1학년 체육선생이잖아. 호영이 새끼들의 힘을 줬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그 자식들 한 달 동안 아침에 운동장 청소를 하는데 그 감독을 맡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그 등신 새끼들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우리 여신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다. 진짜? 김창일,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우리 반 남자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창일이한테 꽂혔다. 책을 뒤적이던 민호는 아예 몸을 돌려 뒤를 보고 앉았다. 진짜라니까? 이것들은 맨날 속고만 살았나? 아빠는 애들한테 물어봐. 담배 피운 놈들 목적 달성하고 좋아 죽더라. 창일이 대답에 아이들은 절망과 질투와 증오가 섞인 탄성을 내뱉었다. 몇몇 아이들은 연적에게 애인을 뺏긴 것처럼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분노했다. 원래 범죄를 공모하면 죄가 커지는 건데 공동정범이라고 20명 다 퇴학시켜야 하는데 학교 규정이 솜방망이야. 민호는 태연한 척 아무렇지 않게 말을 뱉었지만 낯빛은 어두웠다. 그날 온종일 여신한테 사회를 배우는 5반 남자아이들은 교활한 20명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도 아침마다 여신과 함께 청소한다는 핑계로 희희낙낙하는 20명을 보는 고통이 줄어든 건 아니었다. 여신이 그 흉악한 흡연자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짜장면을 사줬을 때는 담배를 피우며 복도를 질주하겠다. 담배를 사서 온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겠다. 새로운 범죄를 공모하는 아이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학생부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불순한 의도로 흡연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흡연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긴 용감한 녀석들은 없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교실은 제법 면학 모드로 전환되어 갔지만 불청객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집에서 라면을 먹었다. 더군다나 가출했던 녀석이 멀쩡하게 돌아오고 다리 부러진 녀석이 목발 짚은 채 퇴원하고
싸움질한 녀석이 당당하게 복귀하면서 3인분을 더해 라면 6인분을 꼬박꼬박 끓여야 했다. 열흘째 33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데 좁은 반지하 집에 6명을 앉혀놓고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서 라면을 끓이는 일은 고역이자 노역이었다. 저기 우리 집 가스비를 못 내서 다음 주에 도시가스 끊는다고 통보가 왔어. 나는 순식간에 라면을 해치운 아이들을 보면서 우물쭈물 말했다.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경준이 이 자식이 라면 안 끓여준다는 거잖아. 씨발, 뭐 이 자식은 응용력이 없냐? 도시가스 안 되면 휴대용 가스를 써도 되잖아. 내 말이 그럼 되겠네. 박경준, 너 괜히 깨부리지 마라. 친구들한테 라면 끓여주는 게 무어 일이라고. 씨발, 의리가 없어. 요새 애들은. 안 그러냐? 여섯 아이의 눈빛이 내 몸에 쏠리는 순간 나는 머리를 숙였다. 가혹한 노동에 대한 항거는 무기력하게 끝나버렸다. 녀석들은 자신의 식량 공수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증받은 뒤 물러났다. 아이들이 나간 뒤 나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라면 냄비를 싱크대에 집어 던졌다. 엉뚱하게 개수대에 담가둔 유리잔이 깨졌다. 며칠 뒤 엄청난 사건이 터져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내가 2달 가까이 의리 있게 라면을 끓여 먹여 키운 그 6명이 대형 사고를 쳤다. 동네 PC방 돈통에 손을 댄 것이다. 그것도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다. 창일이 이반저반 기웃거리면서 사태 파악에 나섰다. 걔네들 된통 걸렸다더라. PC방 사장이 직접 학생부장 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넘겼대. 그래도 경찰서에 안 넘긴 게 어디야. 야, 그것들이 PC방에서 후배들 삥 뜯은 것도 들통났대. 설마 그것들도 여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야. 잘하면 영영 젊은 여신을 못 볼 수도 있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부모할 수 없지. 호영이 혀를 끌끌 찼다. 박경준, 너 걔네들하고 친하지 않아?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다면서? 창일이 내 다리를 툭 치면서 물었다. 나는 흠칫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니, 그냥 6학년 때 같은 반이라서. 걔네들은 지들끼리 똘똘 뭉쳐다니잖아. 삥 뜯거나 필요한 거 있을 때나 아이들한테 들러붙을걸. 호영이 말에 나는 차마 똘똘 뭉쳐다니는 6명의 허기진 배를 라면으로 채워준 게 나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사회책에 눈을 돌렸다. 야, 박경준, 어떻게 너는 날마다 사회 공부만 하냐? 왜 사회 만점 맞아서 우리 여신한테 총애 받으려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식. 아닌 척하면서 속은 아주 시꺼매요. 근데 너 노트 필기도 엄청 잘했다. 창일이 내 사회공책을 넘겨다보면서 군침 흘렸지만 나는 모른 채 했다. 아버지가 없어서 가방 지퍼 잠글 일도 없고 사고뭉치 6이 온종일 학생부에 잡혀 있어 라면 끓일 일도 없어서 오랜만에 자유를 누리면서 사회공부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내가 사회공부에 집착하는 동안 학생부에 붙들려 있는 6명의 허물이 낱낱이 밝혀졌다. 1, 2학년 후배들한테 일상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것과 비싼 브랜드 옷을 여러 벌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과 PC방, 노래방 요금을 대신 내도록 협박했다는 사소한 것까지 까발려졌다.
그리고 내가 한 일도 학생부에서 다 알게 되었다는 걸 담임이 점심시간에 학생부에 가보라고 했을 때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박경준, 너 몇 반이라고? 9반인데요. 9반에는 사고뭉치 6명 중 1명도 없잖아.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알았어? 그냥... 니들은 왜 그러냐? 여기 불려온 애들은 첫마디가 다 그냥이래. 그냥 돈 줬고, 그냥 옷 벗어줬고, 너는 그냥 뭐, 말해봐. 과학 선생님이 늘 들고 다니는 주희봉으로 바닥을 쿵쿵 찌우면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학생부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과학 선생님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 중학교 때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혀 박지성의 자리에 자신이 있었을 거라고 하도 떠들고 다녀서 아이들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포스트박이라고 불렀다. 포스트박은 내가 입을 떼지 않자 주희봉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하늘이 쪼개지듯 요란한 소리가 학생부실을 뒤흔들었다. 나는 움찔해서 포스트박을 쳐다봤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혹시 너도 걔들하고 같이 몰려다닌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걔들이 왜 맨날 너네 집에 놀러가? 아니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몰려다닌 게 아니야? 걔들이 너네 집에 놀러간 게 아니야. 똑바로 말해봐. 저 걔들하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반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6을 잘 알고 있었다. 씨발을 입에 달고 사는 형석이는 그때만 해도 꽤 괜찮았다. 반에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 하나를 묵사발 내줬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녀석이 오래전부터 형석을 괴롭혔고 형석이 신체적으로 우월하게 되면서 복수한 것뿐이었지만 아무튼 나는 형석이 덕에 잠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형석인 우리 초등학교 짱은 아니더라도 넘버 3 정도로 지위가 상승했고 지위랄 게 없는 나는 형석이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내며 백이종군해야 했다. 그게 다야? 네, 그냥 6학년 때부터 알아서 중학교 때도 아른 채 하고 지냈는데 그랬는데 걔들이 어떻게 하대? 네? 왜 너는 꼬박꼬박 라면을 끓여줬냐고.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강압에 못 이겨 궁핍한 삶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사다 끓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려는 순간 여신이 학생부실에 들어왔다. 환한 웃음으로 우중충한 학생부를 밝히시고 경쾌한 걸음으로 눅늘어져 있는 학생부에 생동감을 불어넣으시며 맑은 목소리로 삿된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어? 너 9반이지? 네가 웬일이야? 선생님, 이 학생 아주 성실한 모범생인데. 그러게, 이 모범생이 성실하게 6명한테 날마다 라면을 끓여 바쳤다네요. 정말요? 아무튼 그 녀석들. 우리의 여신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면서 내 건너편 의자에 앉았다. 아이들이 학생부에 불려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던 이유. 바로 이거였다. 여신과의 독대. 비록 포스트박이 심판처럼 우리 둘 사이에 버티고 앉아 있었지만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여신이었다. 여신은 동그란 눈을 천천히 끔뻑이면서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다. 정말 걔들이 그런 일까지 시켰니? 여신의 목소리에 나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나는 6명의 후환이 두려워
제대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2달 동안 라면을 끓여준 선량하지만 나약한, 바르지만 어리숭한, 성실하지만 가련한 피해자였다. 나는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몸이 쪼그라들었다. 포스트박은 그런 나를 국가대표가 될 뻔했던 실력으로 걷어찰 기세였다. 박경준, 정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말해. 그래야 걔네들이 너를 또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이름이 경준이구나. 그래, 어서 말해봐, 경준아. 여신의 얼굴은 가까이에서 봐도 완벽했다.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 매끄럽고 투명한 피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손은 얼마나 길고 고운지. 여신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눈빛은 나를 관통해 평범한 인간들은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것 같았다. 나는 여신의 아름다운 눈빛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네, 제가 녀석들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그 녀석들은 학생의 도리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괴롭혀 욕망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절도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응당 엄하게 죄를 물어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허나 그들이 그렇게 탈선을 하게 된 데에는 이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들이 학교 안팎에서 겉돌고 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무도 그들을 보듬어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올바른 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양분을 주는 건 사회이고 학교이며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그들을 질병 보균자를 가진 환자를 대하듯 꺼리고 내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불쌍한 아이들이 한 그릇의 라면으로 잠시라도 위안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끓여준 라면은 허기진 배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공허한 가슴을 채워준 것입니다. 협박이라니요? 강압이라니요? 제가 어디 그런 걸 두려워할 남자로 보입니까? 저는 그 6을 품으려 했습니다. 전 가슴이 넓은 정말 의젓하고 의연한 남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여신의 깊은 눈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은가. 박경준, 그러니까 6이 너를 협박해서 날마다 라면을 끓이게 했단 말이지? 아니, 협박한 건 아니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아이들이라서. 아휴, 애들이 왜 그렇게 못됐니? 경준이 네가 참 힘들었겠다. 아니, 나는 가방 지퍼를 잠그는 일보다 라면 끓이는 일이 쉬웠고 지금 여신 앞에 무기력한 겁쟁이로 앉아있는 것보다 라면 끓여 바치는 게 10,000배는 쉬웠다. 나는 점점 오그라들다가 작은 벌레가 되어 금이 간 학생부실 벽 틈으로 기어들어가 영원히 나오고 싶지 않았다. 야, 이 녀석아, 그런 일이 있으면 너네 담임한테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지. 왜 당하고만 있어? 덩치도 작지 않고만. 그래요. 저는 덩치도 작지 않은데 놈들이 자꾸 라면을 끓여달라고. 안 끓여주면 너를 삶고 튀겨 분말 스프 뿌려 해치우겠다고 해서 이 소뚜껑만한 손으로 지퍼에 낀 아버지 셔츠를 빼내려다 찢어먹기까지 한 이 둔탁한 손으로 꼼짝없이 라면을 끓여 먹였어요. 꼬불꼬불한 면발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달걀을 잘 풀어 큰 덩어리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느라 온 신경이 곤두섰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라면 6개에 분말 스프는 정확히 5개 반을 넣어 조미료 맛을 줄이고 국물은 6이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딱 맞추려면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뜨거운 불 앞에 꼭 붙어 있어야 했어요. 날은 점점 더워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제발 그놈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세요. 아, 라면값도 모두 제가 치렀어요. 그것도 물어내라고 해주세요. 못 물어내겠다고 하면 제가 물어버리겠다고 해주세요. 아니면 땅에 묻어버리든지. 이러란 말인가. 그래, 그렇게 했다면 우리 담임은 뭘 해줄 수 있지? 그게 어디 말하기 쉬운가요? 그렇죠. 나는 여신의 말에 숙였던 고개를 슬며시 들었다. 여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포스트박은 여신의 말에 얼른 꼬리를 달았다. 하긴 그 녀석들도 또 다른 학교 애들한테 다 뜯겼더라고. 얘들 구조도 약육강식이라서 뜯기는 놈들은 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것들한테. 여하간 요즘 애들은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어요. 한번 상하 구조가 잡히면 그걸 못 바꾸더라고.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겁나죠. 경준이가 덩치가 커도 걔네는 여섯이니 꼼짝 못했겠죠. 경준아,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여신의 말에 내 고개는 더 아래로 떨어졌다. 포스트박은 책상에서 책을 챙겨들면서 말했다. 됐어, 가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학생부로 바로 찾아와. 알았어? 사고뭉치들도 고자질을 무서워해. 가봐. 나는 굳어진 관절을 천천히 펴면서 일어났다. 마음 같아서는 발이 보이지 않도록 재빠르게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근데 경준아, 엄마는 낮에 집에 안 계시니? 내가 등을 돌려 문 앞으로 걸어가는데 여신의 목소리가 뒤통수를 쳤다. 나는 우뚝 멈춰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는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거기다가 엄마도 없어요. 나는 학생부실을 빠져나왔다. 광명으로 가득한 세상이 나를 반겼다. 나는 어디로든 달려가 학생부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때 포스트박이 문을 열고 나를 불렀다. 박경준, 너희 반에 강민호라고 있지? 걔 좀 오라고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급하게 강민호를 부르러 가는 것처럼 복도를 냅다 달렸다. 야, 임마 뛰지 마. 포스트박의 고함이 내 꽁무니에 따라붙었지만 나는 더 빨리 달렸다. 학생부에 불려갔다 온 민호는 뙤약볕 아래서 뜀박질을 한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었다. 민호는 수업 시간 내내 침묵했다. 나는 묻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호도 나도 눈을 피했다. 수업이 끝나고 민호가 교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나를 보자 한 손을 어색하게 들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갈 곳이 정해진 것처럼 열심히 걸었다. 날은 뜨거웠다.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얼른 서늘한 반 지하집으로 뛰어가고 싶었다. 민호를 쳐다봤다. 나와 얼굴이 마주치자 민호가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 집에는 엄마가 계셔. 우리 엄만 종일 집에서 꼼짝 안 하고 나를 감시하시거든. 지금도 간식 준비해놓고 기다릴 거야. 간식 먹고 빨리 공부하라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표시였다. 나는 앞장서 걸었고 민호가 바짝 내 뒤를 따라 걸었다. 아파트 단지 뒤편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곳은
아파트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뜨거운 햇볕이 달려들지 못하는 골목길은 시원했다. 나는 집 앞 가게에서 쭈쭈바를 2개 사서 민호에게 내밀었다. 민호는 쭈쭈바 꼭지를 입으로 확 물어뜯어 벗겨냈다. 민호 입에서 날아간 꼭지가 10m는 날아가 남의 집 대문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 봉투 위로 툭 떨어졌다. 내 특기야. 내가 원래 입심이 세잖아. 멀리 백기대회 나가면 상위권일걸? 좋겠다. 공부도 상위권, 백기도 상위권이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쭈쭈바를 먹으면서 입이 풀렸는지 주절주절 끝도 없이 떠들어댔다. 반지하 집에 들어앉아서도 내내 소망아파트에 사는 욕심 많은 자기 가족의 이기적인 작태를 일일이 비난하고 권위적이면서도 비굴한 몇몇 선생님의 이중성을 샅샅이 분석했다. 나는 민호의 말을 무심결에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처럼 흘려들으면서 세수를 하고 가스레인지에 라면물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에 숨겨놓은 너구리 2개를 꺼냈다.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쉴 새 없이 떠들던 민호는 안방 장롱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가방에 관심을 보였다. 곧 장마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보일러실에 있던 가방을 안방에 갖다 놓았다. 보일러실 벽으로 비가 스며들어 가방이 젖을 수 있었다. 너네 어디 여행 가니? 민호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그 가방을 요긴하게 쓰시던 분은 여행 중이실지 모르지. 아버지가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툭 진실이 튀어나왔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게, 이 가방이라면 정말 아버지가 들어가시겠다. 영민한 민호는 재빨리 국어 시간을 떠올리고 낄낄거렸다. 나는 웃고 있는 민호를 보고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 들어가. 뭐? 우리 아버지 그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민호는 내 말을 알아듣고는 아,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아버지께서 들어가시는구나. 나는 그 말에 픽 웃음이 나왔는데 민호는 사뭇 진지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그러든지. 민호는 가방 지퍼를 열고 번쩍 다리를 들어 가방 안에 몸을 들이밀더니 조심스럽게 쪼그리고 앉았다. 아버지보다 왜소한 민호는 가방에 쏙 들어갔다. 나는 습관처럼 달려가 능숙하게 가방 지퍼를 잠가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여기 좋은데? 민호는 가방에서 머리를 쏙 내밀고 실실 웃었다. 아버지도 좋았던 것일까? 가방에 들어가 앉아 아들 하고 부르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아버지는 여태 강간무소식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나가 끓는 물에 너구리를 넣었다. 그리고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 종지에 담았다. 강민호 라면 먹어.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가보니 어떻게 했는지 가방 지퍼가 닫혀 있었다. 강민호. 나는 얼른 가방 지퍼를 열었다. 강민호는 땀에 젖은 머리를 쑥 내밀면서 웃었다. 좀 더워도 여기 좋다, 아늑하고. 좋기도 하겠다. 라면 불어, 어서 나와. 정말 좋다니까? 너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구나.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끄러운 세상과 단절된 나만의 세상이 있는 느낌이야. 자궁처럼 편안함을 느낀다고나 할까?
자궁 속이 기억나? 설마 그럴 거라는 거지. 라면 불어. 민호가 천천히 가방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나는 부엌으로 와 라면을 2그릇에 나눠 담고 너구리의 하이라이트인 다시마 조각을 하나씩 면 위에 얹었다. 민호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잠시도 쉬지 않던 입은 라면을 먹는 데만 충실했다. 민호는 국물까지 마시고는 꺽 트림을 했다. 몽골에서는 밥 얻어 먹으면 잘 먹었다는 인사로 트림을 한다잖아. 야, 너 정말 라면 잘 끓인다. 갈고 닦은 덕분이지.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상을 치웠다. 개수대에 라면 그릇을 담가놓고 상을 닦는데 민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나는 옷을 줬잖아. 나는 상을 닦다 말고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다. 거기 6명 중에 승식이라고 있잖아. 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거든. 걔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산지 얼마 안 된 점퍼인데 그거 좀 비싼 거였어. 나는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개수대에 담가놓은 그릇을 씻었다. 민호는 내 뒤통수에 대고 말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더니 가져오질 않잖아. 그러고 2벌이나 더 빌려갔어. 집에는 잃어버렸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헛돈 쓰는 걸 죽는 거보다 싫어하거든. 정신 상태가 덜 됐다고 맞아 죽을 뻔했다. 그나마 다행이지. 아마 내가 잃어버렸다고 한 옷 가격을 알았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우리 엄마는 늘 아빠한테 가격을 속이거든. 정말 쪽팔려서 사회선생님은 왜 학생부를 맡아서. 앞으로 어떻게 보냐? 아까 학생부에 앉아있는데 딱 죽고 싶더라. 내 말이. 나는 씻은 그릇을 싱크대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포스트박이 벌써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더라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내 물건 빼앗긴 걸 왜 엄마한테 말하냔 말이지. 그래, 엄격하게 말하면 물건값은 우리 엄마가 지불했으니까 온전히 내 건 아니지. 에이, 정말 돌겠다. 민호는 라면값을 입으로 때우려고 작정했는지 별별 얘기를 다 늘어놓았다. 진동으로 해놓은 민호의 휴대폰이 계속 부르르 부르르 떨었지만 받지 않았다. 민호는 해질녘이 돼서야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근데 너네 아빠하고 엄마는 언제 오시냐? 응? 좋겠다. 2분 다 일하시면 늦게 오실 거 아니야. 나는 학원으로 간다. 우리 엄마 아마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엄마는 물에 빠진 나보다 학원에 빠진 나를 더 걱정할 거야. 너네 엄마도 그러시냐? 민호는 사교육에 퍼붓는 돈 때문에 나라 경제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한다면서 성적 지상주의 사회의 몰락이 머지 않았다고 떠들다가 휴대폰이 다시 울리자 재빨리 밖으로 튀어나갔다. 혼자 남은 반지하 집은 어두운 굴속 같았다. 어쩌면 이 굴에 다시 찾아올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민호도 6명도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다시 올지 알 수 없다. 나는 안방에 들어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가방을 물끄러미 보았다. 그러다 가방으로 다가가 한쪽 다리를 넣었다. 다른 쪽 다리를 넣고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 오른쪽 어깨를 무릎 사이에 깊숙이 박은 채 손을 밖으로 빼서 지퍼를 잠그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쪽에도 지퍼가 달려 있었다.
지퍼는 안에서도 쉽게 잠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민호가 혼자 지퍼를 잠갔구나. 아버지는 의뢰 내가 해줘서 몰랐을까? 나는 지퍼를 올렸다. 가방 안은 민호 말대로 편안했다. 마치 무엇이 나를 감싸 안고 있는 느낌이었다. 자궁 안이 이랬을까? 나도 10달 동안 엄마의 자궁 안에서 평화롭게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도 그래서 이 가방 안에 들어간 걸까?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있었다.